종묘공원인가? 그때 노인떼거리들은 바카스 아줌마들하고 수작이나 벌이고 말이에요. 아유, 상상만 해도 불결하고 끔찍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았죠? 망령난 것처럼 그냥?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후참, 나 친구랑 왕창 마셔불었다. 이날이 글쎄 그 전야라는구나. 7순인가 8순인지 말이다. 나는 신음하고 있었다. 대설경보 속에서 이명재. 오늘따라 맵찬 바깥바람이 거실 창문을 흔들어 댄다. 때늦은 대설치를 하려는 모양인가. 새벽에 깨어나 눈깜방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으슬으슬 한기가 든다. 거실 유리창 너머 새벽들은 졸음에 겨운 외등 빗살에 흩날리는 눈발로 자욱하다. 오랜만에 대설이라 마음은 시원하다. 하지만 밤새 숨어든 동장군의 급습에 대비 없이 잠들었던 나는 맨발이 시려온다. 나는 코끝이 근질거려서 문득 재채기가 나려는 기침을 삼켰다. 이럴 땐 이내 부엌에 나가 보리차를 뜨끈하게 끓여오던 아내가 그립다. 당신은 맨눈으로 신문을 읽으니 큰 복이유. 그래도 새벽잠이 보약이니 더 주무시구랴. 그러던 아내는 자기 회갑을 맞던 그해 늦가을 B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입원이 평생 처음이던 그녀는 배가 맹꽁이 마냥 부풀어 올라서도 걱정이었다. 당신 식사도 챙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흉한 꼴만 보여줘서 미안해요. 경식이 아버지. 간암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벌써 5해 전의 일이다. 나는 방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보지만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방 안에 TV라도 있다면 동영상 뉴스쯤은 볼 수 있으련만 오늘은 주위에 신문도 늑장인가 보다. 시린 허리가 또 무지근하게 아려온다. 대학 시절에 축의연맹전 준결승 경기 중 입은 부상 후유증이다. 상대팀 타자의 땅볼 타구를 잡아 병살 처리하려다가 3루로 달리던 주자와 부딪혀서 석 달 동안이나 입원했었다. 그때 입은 엉치뼈의 상처가 도지 모양이다. 그렇다고 지금 이깟 것 때문에 약해질 애가 아니지. 무엇보다 내일의 경비 마련이 걱정이다. 내일 귀 빠진 날 저녁만은 한턱 쏘고 2차 노래방까지는 모셔야 하니 20만 원 정도는 필요하리라. 정 여사, 서 교장 내외, 허 여사가 함께 자리해야 할 인원들이다. 거기에 한두 식구가 더 끼면 30만 원쯤 들지도 모른다. 역시 귀 빠진 날의 일정이 신경 쓰인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클럽 원래 모임에서 정 여사가 뜬금없는 말을 던져서였다. 테이블 옆자리서 연거푸 진한 와인을 따르며 권하던 그녀는 내 칠순 나이테를 의식하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고이잔치 말이야. 우리 그이와 동갑이랬으니 금년이 틀림없을 텐데. 한복 차림으로 쳐다보는 그녀의 물음에 나는 그냥 눈치고 말았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고? 아직 한창인 중년 아저씨께 그딴 잔치가 무슨 상관이야. 8순이나 100수 때면 몰라도. 정교감은 9988, 234란 요즘 유행어도 몰라요? 그러게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마감하는 인생도
덕을 쌓아야죠. 정 여사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나 한잔 하자고 나를 가까운 터미널 상가로 이끌었다. 그러더니 양복점에 가서 내 고이 선물로 신사복을 맞춰주었다. 나이 들수록 말쑥하고 깨끗한 몸 가꾸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갑내기 선수로 투수였던 동료 최 선수와 결혼해 살다 수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사별한 부군의 친구에 대한 성의는 고마웠다. 하지만 몸 치수 재는 것부터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친구들 말대로 예금 통장을 집에 놓아두었다가 도리어 며느리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잠실에서 프로팀 시범 경기를 관전하고 나오다가 옛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나누던 자리에 좋은 안주감이었다. 집에서 무시당하던 친구가 기천원짜리 은행 통장을 서너 개 만들어서 몰래 관리하는 척 했더니 단박 가족들의 대접이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그 말에 옳거니 했던 나도 실행해 보았다. 내 문간방의 서랍에다가 뻐금하니 보이게 저금 통장을 놓아두고 다녔다. 고교 야구 지도로 키워낸 선수 중 몇 명이 스승의 날 기념으로 만들어준 통장이었다. 국가대표 대학팀 타자로 해외에서도 출전했던 제자가 SK 프로팀으로 스카웃됐다며 2천만 원에다 실업팀에서 뛰는 서너세 성금이 입금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 통장을 훔쳐본 며느리는 정말 오랜만에 제 혼담 무렵의 아가씨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 동그란 노랑 풀대 안경 속에 눈을 반짝이면서 수줍은 듯 사정하며 매달렸다. 아버님, 저 있잖아요. 혹 여윳돈 묻어둔 거 있으시거든. 좀 빌려주세요. 지금 두 가게 운영 때문에 현금이 쪼들려 죽을 지경이거든요. 물론 아버님 용돈은 매달 은행 이자보다야 곱으로 더 드릴게요. 시아버지로서는 무처럼의 며느리 간청을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내가 어디 여유 자금이야 있겠냐마는. 그 후 두어 달은 기대처럼 무던한 대접을 해주었다. 매월 이자 갑절 이상의 현찰에 가끔씩은 기만 원의 용돈을 건네주곤 했다. 하더니만 서너 달 넘어선 정기적인 이자와 용돈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다. 김밥집 2개 중에 체인점 한 곳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나 오히려 한 가족인데 빚에 몰려 시달리는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며 역정을 내는 서슬이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차차 영악스러운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 용돈을 철저하게 수익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때그때 푼돈으로 주고받는 시기였다. 이를테면 아파트 입주철 무렵 행운꽃집에 화분 주문이 밀릴 경우도 그랬다. 공짜표로 다니는 지하철 노선 근방의 일은 시아버지에게 할당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월급제인 봉고차 청년에 비하면 내가 그의 보조인 격인 셈이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신풍역 근방을 가면 수고비는 건당 2,000원 정도 계산되었다. 가끔은 1호선 전철로 갈아타서 부평 쪽에 다녀오면 5,000원이었다. 그걸 올해 들어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다음에는 며느리와의 냉전이 더 골 깊어지게 된 셈이지만 나는 서중구 교장을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2호선 강남역 근처에 배달 갔을 때 우연히 만났다. 오피스텔에 카네이션 한 다발과 한국 출란 화분 하나를 전하다 보니 충북 산골서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중마고우였다. 진천서 교편을 잡던 그를 내가 군복을 입은 채로 만나 한여름 밤늦도록 미우천 강가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지 30여 년 만이다. 청주서 사범학교를 마친 그는
수도권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후로는 줄곧 서울에서 생활에 와닿다. 강남 유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가 요즘은 조그만 오피스텔 건물로 옮겨와 보라비로 사는 중이라고. 우리는 근처 먹자골목에 아구탕집으로 들어갔다. 얼큰한 찜 한주에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글쎄 그동안 좋은 곡절이 있어서 말이야. 40년 공직에서 나온 후로는 매사에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중이란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이었다. 더욱이 회갑을 넘고 부인이 먼저 간 후로는 가슴에 구멍이 난 듯 허전하고 마음마저 열어지는 듯 싶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 교장은 IMF 무렵의 퇴직금 등으로 강남 8학군 지역 부동산에 쏟아부었다. 그게 고충으로 재건축되어 자녀들에게 한 채씩을 나눠주었는데 분란이 일어나 풍지박산이 났다. 시부모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큰며느리가 갈라서고 시집간 딸마저 제가 데려다 키운 자식이냐며 소송을 건 충격으로 아내마저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두고 말았다. 이런 형편에 석 교장은 스스로 천호동에 위치한 실버 택배 사무실에 나가 일한다고 했다. 60세 이상의 회원 중에는 이미 공무원, 우체국장, 장교, 중소기업 간부 등을 지낸 여러 명의 남녀 회원이 공동체로 뛰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시, 전화 등으로 배달 상품과 주문처, 시간을 배당받으면 지하철 무료 혜택을 누리며 자유롭게 봉사하는 중이란다. 대개 봉사료는 서울 시내와 수도권 지역인데 한 달 월급과 수당으로 50만 원 정도라고. 주 3일 이상 20시간 정도 근무해 식사도 사무실에서 해결하고 말이야. 벗의 신세 타령을 들은 나도 흉엄을 없이 털어놓았다. 모처럼 가슴에 응어리진 고민을 후련히 풀 상대가 좋았다. 호라비가 된 내 이야기를 듣던 석 회장은 자기와 같은 신세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당하는 며느리의 구박 사연에서는 적잖이 붕괴했다. 그건 지난 어버이날에 일어났던 일이다. 사단은 소녀딸이 할아버지 선물이랍시고 양말 2컬레를 사와 선물한 데서 비롯되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시문을 읽고 있는 거실 옆자리에서 여중학생인 아이를 세워놓고 꾸중하는 것이었다. 너 용돈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지금 학용품 사기도 빠듯한데 그렇지 않니? 이어서 며느리는 손녀 공부방에 들릴 정도로 표독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래요. 다시는 우리 선이 끌어안지 마세요. 요새 뉴스에 노인들 9% 이상이 매독 복인자라면서요? 에이즈에도 무방비고 종묘공원인가? 그때 노인 떼거리들은 바카스 아줌마들하고 수장이나 버리고 말이에요. 아유, 상상만 해도 불결하고 끔찍해요.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다시 고인할 일을 궁리해 본다. 2차까지 갔다가 경비가 모자라면 석 교장 도움을 받기로 참여를 끊는다. 당장 매운 추위마저 시린 손발을 쑤셔대지 않는가. 거실서는 TV도 볼 수 없고 해서 더운 물로 이른 세수를 한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대야에 담아 언 발을 담그자 새 힘이 솟는다. 나는 장갑을 끼고 매운 새벽 눈발을 맞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빗자루로 눈 덮인 집 앞 골목들부터 쓸기 시작한다. 싹싹 쓱쓱 싹싹 쓱쓱. 주택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신문지 쪼가리며 건불, 담배꽁초 등이 눈과 흙에 섞여 개운하게 쓸려간다. 싸가지 없는 불효자들도 사회에 좀먹는 쓰레기들과 함께 모조리 쓸어내버렸으면 싶다.
내친 김에 나는 담벼락 쪽에 주차된 아들의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쌓인 눈을 털었다. 운전대 앞 유리며 트렁크 쪽은 뿌옇게 잔설로 굳어서 욕실 온수를 물통으로 떠다가 세차하듯 녹여 걸레로 닦았다. 쓰레기통 가까이 서 있는 행운꽃집 용달차도 그렇게 하는 중이었다. 아버지, 추운데 수고하시네요. 세차까지 해놓으시고. 출근길인 아들이 리모컨으로 승용차에 예열을 시키면서 물었다. 아버지, 이 지역을 저 시장터까지 아파트촌으로 만든다면 동네도 엄청 좋아지겠죠? 주말에 재개발 촉구를 위한 주민총회가 열린다는데요. 갑작스러운 개발 정보에 의아해진 신경을 누그러뜨리며 나는 볼 굳은 입을 열었다. 글쎄다. 언제? 그건 그렇고 경식이 너 돈 좀 없냐? 내 칠순턱을 내야 하는데 말이야. 예, 지금은 그냥. 중얼거리면서 지갑에서 연화문장 지폐를 꺼내준다. 아들에게 돈 얻기는 오랜만이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승용차 꽁무니를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였다. 고이짜리 손자가 대문을 나서다 어깨에 책가방을 메고 꾸벅 고개를 조아린다. 오냐, 우리 집 맞손주. 입시 공부에 힘들겠구나. 해도 씩씩하게 이겨내려무나. 반기면서 아까 받은 것에서 배준잎 2장을 뽑아내서 손자 손에 넘겼다. 한참 만에 청소를 마치고 대문으로 오는데 중학생 손녀가 책가방을 둘러맨 채로 나오다 안겨들어 껴안는다. 잘 주무셨어요? 아유, 길도 깨끗해. 우리 할아버지 최고 최고. 그래, 우리 공주 사랑한다. 그새 많이 자라고 이뻐졌구나. 우리 선이. 또 지폐 2-3장을 고운 손에 쥐어주었더니 깡충깡충 뛰어가는 녀석이 귀엽기만 하다. 걸레, 물통, 빗자루를 제자리에 정돈해놓고 방 안에 들어온 기분이 상쾌하게 이럴 데 없다. 아침에 용돈까지 생겼고 모처럼 할아버지 인심도 썼으니. 그러나 주머니 돈을 세어본 나는 어이가 없다. 이런 낭패가 있나? 암만 헤아려 봐도 현금은 겨우 13,000원만 남았을 뿐이다. 새 화폐가 헷갈려서 손녀에게 5,000원 준다는 걸 10,000원짜리까지 섞어주고 만 것이다. 하지만 흐뭇한 이 할아버지 마음을 알아나 줄까? 나는 허기를 느끼며 거실 안쪽 식탁에 가 앉았다. 스스로 보온밥통에서 한 공기 잡곡밥을 퍼서 김치에 아침을 들기 시작한다. 온 식구가 한 끼라도 함께 들자는 걸 며느리는 늘 외면이다. 이럴 때 뜨끈한 된장국이라도 떠먹으면 좋으련만 며느리는 안에서 TV 드라마라도 보는 중인가 했더니 난데없이 거실 쪽 문을 젖히고 들어오면서 날선말을 던져왔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았죠? 길바닥이 빙판이 된 채 차 유리도 제 얼어버렸잖아요. 꼭두 새벽부터 잠을 깨우고 무슨 더물을 그리 퍼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선이는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해요? 제발 말이에요. 망령난 것처럼 그냥.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선이는 내 귀여운 소녀로 알고 있다만 허허 참. 숨을 돌리고 나서 나는 기어코 한마디 던지고 말았다. 때로는 며느리와 맞짱을 서서 혼내라는 서교장의 충고도 뒷받침되었다. 참 어이가 없다만 그건 그렇고 말이다. 이제는 네가 빌려간 돈 원금이라도 돌려줬으면 한다. 기니 써야 할 일도 생겨서 말이다. 뜻밖의 말에 그녀는 도리어 각을 세우며 나선다. 아니 뭐라고요? 뜬금없이 그건 또 무슨 꿍꿍이에서요. 한 식구끼리 원금이라니? 나도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나무랐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너 미안하다기는커녕 그게 무슨 말투냐.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맞서며 아픈 상처를 긁어판다. 그러니까 전에 파면시킨 아줌마가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동거할 돈 마련해 오라던가요? 체육교사 겸 야구부 감독이던 K곡에서 19년 만에 사표를 낸 과거 이야기다. 1년만 더 버텨냈더라면 연금 혜택은 받으련만 그놈의 대학선수 특기생 금품 수수 문제로 후배 코치와 함께 책임을 졌었다. 이런. 이전까지는 아이들 조심스러워 참고 지내왔다만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자 며느리는 이제 식탁 맞은편에 앉더니 꼿꼿한 자세로 쏘아보며 열을 올린다. 그럼 뭐 할 말 있어요? 또 주택 매각할 궁리나 하세요?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벌써 1년 전 일이다. 이자도 주지 않고 수희처럼 집 지키는 일에 심부름꾼으로 무력화시키는 자식 내외가 괘씸했다. 나는 친구들 코치도 있고 해서 역전 인생을 노리고 과감한 도루 작전을 감행했었다. 몰래 부동산 중개사와 짜고 지금의 집을 8억 원에 팔기로 계약금까지 받았었다. 변두리에 조그만 원룸을 얻고 묻어난 여자하고 지내며 은행 이자로 살 셈이었다. 예의 모기지론 같은 건 도무지 용내줄 아들 내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비는 척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집사람 단속 잘할게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집 매각만은 걷어주세요. 결국 간청을 들어준 게 화근이었다. 그 후 중개소 주인은 오히려 고웃음 치는 며느리 편에 서서 시치미를 뗐다. 위약금을 대납한 아들 역시 애비를 외면하며 대화마저 피했다. 사내 자식이 줏대 없이 옆에 내한테 잡혀선 안 된다는 말까지 고자질한 모양이었다. 호민 도루 작전에 아웃된 꼴로 참패한 나는 더 구박받는 천둥이로 코너에 몰리고 말았다. 왜 이럴까? 지금 우리 좀 질서를 갖고 살자. 이래봬도 난 네 시애비고 가장이다. 가장 좋아하시네. 가장은 생활비 벌어오는 장남이 진짜 아닌가요? 저는 당당한 주부고요. 가족들 팽개치고 집을 팔아넘긴 사람도 가족인가요? 어차피 빨리 이탈할수록 좋다고요. 그럼 이 집 돼지 48병 호주는 누구고 소유주는 누군데 이러는 게냐. 한 가족의 현실세가 문제지 그게 대수인가요? 상속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안 그래도 재개발되면 세대주마저 바뀔 텐데요 뭘. 앞으로 소요될 재개발 비용 될 자신 있기나 해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일어서며 진중하게 다일렀다. 재산은 사회단체에나 미국 있는 딸에게도 증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는 말은 삼갔다. 아무쪼록 잘해봐라. 나는 그저 손주들이랑 너희들 잘 되어 나가길 바랄 뿐 결코 짐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니들도 늙으막 눈설이 내릴 때 폭설 맞을까봐 걱정이구나. 나는 절반쯤 들다만 밥그릇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일어서고 말았다. 문간반 벽에 걸어둔 진솔 동북 상하이에 겨울 외투를 걸쳐 입었다. 주섬주섬 네이와 담요, 세면도구, 모자, 인장, 증명서류 등을 챙겨 넣은 트렁크를 끌고 집을 나섰다. 상도역에서 지하철 우대권을 꺼내든 나는 방향 없이 7호선 열차에 올라탔다. 경로석에 앉자마자 서 교장에게 휴대전화를 걸었다. 5시에 종삼 종묘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친구와 약속까지는 8시간 남짓. 그 사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평소 같으면 방 안에서
신문을 읽거나 거실에서 TV를 시청할 시간이다. 점심을 들고선 지하철을 타고 저물도록 돌아다녔다. 시내를 떠돌다가 대진표를 골라서 운동 경기장에 갈 수 있어 좋았다. 어느 곳이건 후배들 아름으로 입장은 자유롭다. 경기장은 온갖 시름 있고 왕년의 꿈과 낭만을 되살려준다. 그리고 힘과 기량에 심취해 볼 수 있는 안식처요, 추억의 공간이다. 그런데도 지금은 축구, 야구장 문이 닫혀 있으니 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역서 황색 3호선으로 바꿔 타고는 1시간 반 넘어서 종점인 일산대화역에 닿았다. 그곳 썰렁한 대합실에서 서성거리다 말고 반대편 홈 서울행 열차칸으로 다시 몸을 실었다. 정발산쯤 오는데 손전화가 울린다. 아유, 칠순 축하드려요. 난 감기 기운이지만 내일 모임엔 포도주를 2병 가져가도 좋지요? 지하철 탑승 중이라서 짧은 대화로만 그친다. 집 나왔단 이야긴 자존심 문제다. 한참 만에 종로 3가역에 내린 나는 출구로 올라와 오른쪽 골목 삼계탕집에 들렀다. 트렁크를 옆에 놓고 난로 앞에 앉아 짧은 안식을 누린다. 아침을 설친 터라 6,000원짜리 반개탕에 시장기가 가시며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졸음을 청해본다. 그러나 손님이 드나드는 자리에 오래 눌러 앉을 수 없다. 자기 방을 벗어난 고충이 이렇게 큰 것인가. 나는 트렁크를 든 채 식당을 나와서 스적스적 골목으로 향한다. 눈 덮인 이곳 일대는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실버 투코인 양 여기저기 공원 벤치며 바닥에 방석을 깔고 둘러앉아 맘 놓고 놀던 노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공원 골목을 벗어난 나는 내일 밤에 모일 극장식 호프집 위치를 눈으로 익혀둔다. 지난 가을에 한번 들러서 저녁을 했던 적이 있다. 그 옷을 찾은 다음 날 새 춘추복으로 차려입은 내가 모처럼 정여사께 대접할 마음이었다. 파고다 근처 건물 2층에 먹고 갈래 지고 갈래 집은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널찍한 공간에 노년층 손님들이 335호로 여러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건네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정여사 취향에 따라 돈가스와 북엇국에 맥주도 서너 병 곁들였다. 정여사의 동료 교사였던 허여사도 퍽 즐거운 표정이었다. 요즘 세상에 몇 군데 입장권 경로 할인 말고 우리 실보족을 누가 어디서 사람 대접하던가. 모처럼 노인 천국 온 것 같다고 그녀들은 마음들어 했다. 요즘 아이들은 그리운 옛사랑,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랍니다. 손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대에서 연주하는 색소폰 곡들 역시 흘러간 옛 노래 일색이었다. 90세가 넘었다는 중절모 어른의 하모니카도 막간에 연주되어 흥을 돋우었다. 이난영의 목표의 눈물에 이어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이 가슴을 타고 저미어 왔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 그 누가 불러주나 휘파람 소리. 그날 자기네 관할 동네라며 허여사가 미리 음식값 계산을 치러 빚을 진 셈이지만 할 일 없는 나그네처럼 주위를 서성대던 나는 발길을 돌렸다. 오늘 약속 장소인 종묘공원 옆 모퉁이에 자리한 간이 이발소에 들렀다. 3,500원짜리. 의자에 누워 면도를 할 때는 코를 곤 모양이다. 젊은 이발사는 어르신 피로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주 이용해달라며 밝은 웃음을 깨물어 보였다. 그 사이 이발소에 찾아온
서 교장은 킥킥거리며 장난치는 말투였다. 얼씨구 이 친구 선보러 가는 남정네가 되었군 그래. 나가자. 고희 전야 몫은 내가 쏜다. 1차는 종묘 담벼락 주변의 포장마차에서였다. 소주잔을 석 잔째 기울이던 친구가 말을 꺼냈다. 오늘도 된통 당하고 온 거지? 보따리 보아하니 뻔한데 뭘. 며느리한테 쫓겨난 거야? 글쎄 도무지 말이 안 나와. 그냥 술이나 마시자고. 니놈 재산은 집 한 채뿐이니 기어코 제 몫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고. 이건 사활 걸린 승부인계야. 대답 대신 오뎅 국물만을 훌훌 마시는 내게 친구는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넌 비상작전을 쓰는 게 좋겠어. 그거 있잖아. 야구의 홈스틸인가? 그걸 재차 노리자 이거야. 그래도 대꾸가 없자 친구는 눈치를 살피며 권유한다. 그럼 기회 잡을 때까지 우리랑 실버 택배 해보겠어? 숙식도 하면서 용돈에 그대로 운동도 되고 말이지. 글쎄 말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는 서 교장에게 일렀다. 이제부터는 자리를 옮겨 실컷 마시되 유쾌한 이야기만 하자고. 모름지기 웃으면 복이 오리니. 우리는 건너편에 이쁜이 대포집 테이블 의자에 마주 앉았다. 시원한 생맥주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우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우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미 얼굴에 불과해진 벗 또한 맞장구를 치며 어울려댔다. 좋아. 오늘 파평윤 씨 종원 대감의 수연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잘 모셔야지요. 어무렴 토끼띠는 호랑이 형님을 잘 모셔야지. 술만 나게 자네 마돈나도 불러내고. 내년에야 칠순을 맞게 되는 벗에 대한 취담이 즉흥 연극같이 이어졌다. 서너 달 전 신설동으로 거처를 옮긴 서 교장은 새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 우체국 직원 출신의 이혼녀와 동거하며 깨알이 쏟아지는 모양이다. 오늘은 당장 서 교장 재수씨도 불러내. 시숙한테 인사드려야 술맛이 나지. 알았어. 마침 이발도 해서 멀쩡한 신랑 갖고먼 그랴. 그렇게 죽이 맞아서 농이 익어갈 무렵이다. 대치 물로징어 접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주인 아주머니가 넌지시 말을 건네왔다. 술 따라줄 이쁜이 불러줄까 얘? 연변서 온 아줌마가 참한데 얘. 기다렸다는 듯 친구가 응했다. 그래요? 좋아요. 순정 아줌마 하나만. 저 친구는 바카스 아줌마들이랑 되게 싫어하니까요. 이야기 중에 주인을 따라온 분홍 스웨터 아줌마가 고개를 조아려 인사했다. 하얼빈서 온 조옥녀야요. 반갑습니다. 그녀를 보자 내 귀에는 저절로 웃음이 걸리나 보다. 친구는 그녀를 내 옆에 앉게 했다. 이 친구가 이제 호라비 신랑이 되고 싶은디 우선 옆에 앉아 궁합부터 맞춰보더라고. 우리 술자리 분위기를 알아차린 그녀는 이미 불그레한 얼굴로 한술 더 뜬다. 그건 함께 만나봐야 알겠지요만서도 저는 옥녀라서 모든 남자들 애인이야요. 대머리를 내밀고 헤헤거리던 벗이 수첩에서 석장 쪽지 종이를 꺼내서 그녀에게 건넸다. 에따 로또 복권. 내일 밤 추첨일 게다. 용꿈 꿔서 팔자고지거든 신랑 원룸이나 한 칸 사줘요. 그 사이 친구의 동거녀가 들어왔다. 벙어리 모자에 코트를 걸친 차림이다. 흠뻑 한방눈에 젖은 모자를 털고서 서 교장 옆자리에 앉는다. 반가워요. 박이라고 합니다. 윤 선생님 말씀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잘 부탁드려요.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넨 나는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정중한 자세로 두 여인에게
거푸 맥주잔을 권하였다. 그런 긴장을 풀어준 건 역시 서 교장이다. 야, 능청이 윤가야. 왜 갑자기 점잖은 척하는 거요? 생뚱맞게 시리. 모처럼 재수씨 처음 만나는 자리서 처신 조심해야지. 점잖은 시숙 체면에. 어쭈, 여태 부뚜막 올라가서 놀던 양반은 얼어 죽었는감? 어차피 들통 날 걸 가지고선. 거침없는 대화에 두 여인이 입을 가리고 기기거린다. 동거녀는 맥주 한 잔 마시고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 거북한 자세로 그녀는 말했다. 이런 대화들이 발각되면 경범죄나 미풍 파괴범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 지나치면 삼가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자리에 나타날 때부터 초조해했다. 집에서 TV 기상특보를 보다 왔다는 것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대설주의보 발령이니 지하철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는 재촉이다. 특히 강원도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되어 교통통제가 행해진다고 했다. 서울에도 대설경보가 발령될 거란다. 연변 아줌마는 싱글벙글 입에 웃음만 물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주인 댁과 흥정하고 나온 친구는 혀 꼬부랑 말씨였다. 윤서방, 눈복 터진 날이다. 오늘 밤 니들 진짜 효자 하나 만들어야 한다. 내 말 알겠지? 손을 저으며 비틀대던 서 교장은 동거녀에 끌리며 지하철 입구 쪽으로 사라져갔다. 연변댁은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내 팔을 부축해 이끌었다. 가로등 눈부신 눈길에 미끄러질세라 엉금엉금 발길을 옮기었다. 어느새 서울 거리는 바람도 잠든 채 온통 백설의 나라로 변해 있다. 고층 건물의 불빛 속에 밤하늘이 뿌옇게 내리는 한방눈으로 아득해 보였다. 도로 곳곳에 빨간 경고등을 반짝이는 경찰차들이 안내 방송을 한다. 대설경보입니다. 길이 막히고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찍 돌아갑시다. 우리는 한길을 지나서 골목길로 접어드는 데서만 서너 번 엉덩방아를 찧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눈으로 여러 번 세수하듯 얼굴을 씻어보지만 좀처럼 술은 깨지 않는다. 문득 흰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양달의 솟는길을 옮겨 밟던 고향 언덕이 그립다. 가까스로 지하철역 맞은편 길가 벤치에 닿은 나는 또 쪼르르 미끄러져서 옆으로 넘어졌다. 엉덩이를 추스를 새도 없이 눈바탕에 드러눕고 만다. 시린 허리가 망가지듯 무지근한 게 맥이 빠진다. 두텁게 껴입은 외투가 든든한 담요 같아 안정감이 온다. 그녀가 이곳까지 챙겨온 트렁크를 끌어당겨 베개로 삼아본다.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편 자세로 마음껏 기지개를 켜본다. 옆에서 여인이 내가린다. 정신을 차리라요. 우선 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시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리. 나는 그대로 하얗고 포근한 솜이불에 묻힌 듯 잠들고 싶었다. 파김치된 심신에 맥이 풀리고 의식마저 흐려진다. 한숨을 내뿜듯 하품을 하다가 움찔 놀랐다. 찌르르 찌르르. 바로 내 가슴께에서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였다. 옆에 서 있던 그녀가 엎드려 외투 안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곱은 손에 쥐어준다. 상대편에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세요? 어디인데요? 지금 이 눈 속에 자정도 넘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들이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자는데요. 다음 주 중에 월말고사 있는 건 모르셨어요? 어냐, 애비다. 나 친구랑 왕창 마셔불었다. 이날이 글쎄 그 전야라는구나. 7순인가 8순인지 말이다. 목소리는 목매어 나왔다. 생일이면 더 빨리 집에 들어와야죠. 이런 날 아버진
가족도 생각 안 하세요? 요즘 왜 그러는데요? 순간 맥이 빠진 나는 전화기를 눈 속에 떨어뜨리고 만다. 한 대 얻어맞은 듯 얼얼한 느낌이다. 나는 문득 시골 어머니 생신에 내려갔던 일이 스쳤다. 마을 앞 개울에서 얼음을 지치고 놀던 아들이 깨진 얼음 조각 위에 엎딘 채 파랗게 바동되고 있었다. 허겁지겁 얼음물 속에 뛰어든 나는 겨우 경식이 몸뚱이를 길 옆에 옮겨놓고는 까무러져 버렸다. 섬뜩한 동통과 검푸른 장막이 사나흘을 감싸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아내는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여보, 난 당신 목숨을 자식과 바꾼 줄로만 알았어요. 정말 여보. 그런 경황 중에서도 나를 끌어일으키려 안간힘을 쓰는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들었다. 왜 이래요? 통태처럼 잘못되면 어쩌려고. 일없난 파출소에 신고하고서리 그냥 버리고 가고 말 테니까니. 남녀들은 서로 손잡고 수북하게 눈 덮인 골목길로 외투기 스치면서 지나쳐 간다. 그 눈길 바닥에서 내 손발은 곱아들고 콧물로 얼룩진 얼굴이 얼얼하다. 산골 호랑이가 아니라 동네 눈구덩이에 빠진 늙은 바둑이 꼴이다. 가슴팍이 아리고 엉덩이며 허리도 냉돌에 얹 듯 먹먹하게 저려온다. 나는 신음하고 있었다.